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면 판단하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등 가격평균선 이용하기라고 적었는데, 이동평균선만 살펴봅시다. 어차피 일목균형표도 가격평균선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목균형표는 넘어가고 이동평균선만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나 일목균형표의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업로드한 그 영상들을 보시면 돼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어떤 원리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이, 그리고 뭐 설명은 하진 않을 거지만 일목균형표 이런 게 국면을 판단하는 이 기준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그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우선 이동평균선이나 일목균형표 등 이 가격평균선, 요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투자 사이클에 맞는 기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각각의 투자 사이클을 모르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 큰 이제 이동평균선은 제가 241선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큰 틀에서 간단히 설명드린다는 거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사이클에 맞게 나는 좀 짧게 뭐 스윙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요거를 뭐 60일선이나 뭐 20일선이나 이렇게 접목시킬 수가 있다. 근데 대신에 20일이라는 기간이 240일이라는 기간보다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어떤 그 241선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21선이 가지고 있는 힘이 더 약하다. 그 정도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하면 그 특정 기간 동안의 종가의 평균입니다. 그죠? 이동평균선은 예를 들어서 241선이면 240일 동안의 종가 평균이죠. 평균 값인 겁니다. 종가 평균이란 말은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이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 최근 240일간의 시장 참여자들, 그 사람들의 본전 값이다. 본전 값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본전이란 개념이 이 국면 판단에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 기준. 본전이라는 개념이 국면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현재 오늘이 22년 8월 3일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22년 8월 3일. 한 요쯤 되겠죠. 요쯤 되는데, 여기 이 검은 선이 241선입니다. 241선. 그러면 지난 240일 동안 여기서 요만큼의 거래가 된, 종가 평균이니까, 종가 평균 값이죠. 요 위치가 241선이 240일간의 종가 평균 값입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밑에 있죠. 지저분한가? 241선 여기 있는데 가격은 요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최근 240일 동안 이 거래를 한 사람들의 평균 값이 이 검은 선인데, 가격이 아래에 있으면 뭐다? 240일 동안 이 거래를 한 사람들 중에서 요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평균은 뭐다? 물렸다 이 말입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240일 동안에 거래를 한 종가 평균이기 때문에 240일 동안 거래를 한 사람들 중에서 이 보유한 사람들은 현재 평균적으로 물려있다 이겁니다. 왜냐면 241일의 종가 평균이 여기니까 본전값이 요 선이기 때문에, 이 선이기 때문에 물렸다 이거죠. 자, 물려있는 거는 이 종목을 보유한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뭐일 가능성이 높다? 개인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물론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안 물린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확률이 개인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매우 높습니다. 이유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호가 길어지는데, 호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위에는 매도 호가가 있고 밑에 매수 호가가 있죠. 여기를 중간이라고 보고, 중간이라고 보면 이거 왜 이래? 여기를 중간이라고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물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물량이 적다 보니까 나는 최대한 그러니까 싸게 살려고 하는 그 심리 때문에 여기 걸어놓고 삽니다. 매수를.
여기에 몇 주, 뭐 500주, 1000주 이렇게 걸어 놓는단 말이에요. 호가에다가. 그러면은 누군가가 여기에 시장가로 매도를 때려줘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수동적인 매수죠. 그죠? 근데 이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지 않아요. 왜냐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어떤 투자를 받은 투자자들의 큰 자금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자금을 이 주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600억이다. 기관이 600억을 이 종목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 걸어 놓으면은 누가 매도를 안 해주면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관은 600억 중에 겨우 뭐 3억 정도만 사지고 나머지 597억은 투자를 못하고 그냥 놀리는 거죠, 돈을.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 같이 이 자금이 큰 집단들은 뭐 어떻게 산다? 시장가로 산다.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고 몇 날 며칠 아니면 길게는 몇 달, 뭐 몇 개월에 걸쳐서 어떤 특정 가격 라인에서 시장가로 사는 겁니다. 시장가로 사서 가격이 올라가면 또 멈췄다가 그러면 개인들끼리 또 거래를 하면 또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또 시장가로 사 올리고 또 어느 정도 가격이 너무 높아졌다 싶으면 또 거래를 멈추고 그럼 개인들이 서로 개인들끼리 서로 이제 거래를 하면 무조건 가격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사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집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 장기간 매수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거, 시장가로 산다는 게 뭡니까? 이 호가창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호가창이 있으면은 여기 매도 물량이 있는데 이걸 시장가로 때려서 올라가면 뭡니까? 이 호가를 먹어치워버리고, 그럼 한 호가 높은 호가가 나오고, 근데 그것도 시장가로 때려서 먹어치워버리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면 뭐다? 가격이 올라가는, 보통 평균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 이겁니다. 그 매집을 하는 순간에. 근데 개인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개인은 여기다 걸어 놓는단 말이에요. 개인이 시장가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판단하기에 지금 시장가로 사지 않으면 더 올라갈 거야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 종목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어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시장가를 사고, 근데 그 시장가로 사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끼켜봐야 뭐 몇천 몇억일 거 아니에요. 커봐야 그렇단 말이에요, 한 종목에서. 그렇기 때문에 꼴랑 그거 사봤자 어차피 시장가로 사봤자 호가가 움직이질 않아요, 크게.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샀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을 때 보통 가격이 시장가로 때리면서 사기 때문에 올라가고, 개인이 샀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 보통 걸어놓고 사죠. 걸어놓고 뭐 개인이 그러면 여기 매수 호가에 걸어놓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주를 걸었다.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이 개인한테 때리는 거죠, 매도를. 그러면 수동적으로 100주가 사지는데 어떻게나 호가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사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원리가 이래요. 개인이 운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금의 문제예요. 자금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사면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쭉 빠졌다면 결과론적으로 요거는 개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한 사람들, 개인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조금 3초보로 빠졌는데, 여하튼 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 물려 있는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손실 상태가 발생을 하죠. 손실이 지금 나고 있어요. 이 계좌에서 파란색으로 마이너스가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손실 상태에서 매도를 못 해요. 매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제가 맨날 손절 하는 게 요런 데서 파는 게 손절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기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추세선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서 샀단 말이에요. 여기 샀는데 만약에 이게 이탈되거나 아니면은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등해서 전고를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여기를 기준으로 아니면 여기 직전 저점을 기준으로 내가 여기서 이탈되거나, 그럼 이때 자르는 게 뭐다? 이게 손절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반등을 했어. 근데 나는 이게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기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최저점, 이 저점이 깨지는 순간 요때 손절을 하는 거죠. 요때는 손절이다. 근데 뭐다? 여기서 파는 거는 손절이 아니고 손실 확정인 거죠. 그죠? 여기선 더 크게 빠질 손실을 미리 끊는 게 손절인 거지, 여기서 파는 건 손절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여기서 내가
팔아야지. 이게 못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최근 240일 동안 거래한 사람들은 가격이 빠진 폭이 급락으로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손도되지 못할 정도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게 매도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손실 회피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다 보니까 물려 들어간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개인들은 여기 물려 있는 게 다 개인이란 말이에요. 이 개인들은 뭐가 강하다? 본전 심리가 강하다. 제발 본전만 와주세요. 앞으로는 주식 안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겠죠. 자, 그러다가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 이렇게 떨어지다가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은 횡보를 좀 해가지고 241선 내려오거나 그렇게 되면 이 가격과 241선이 만나게 되는 이렇게 비슷하게 만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반드시 오겠죠. 언젠가는. 이때가 바로 현재 가격이 최근 240일 동안의 본전값과 같아지는 순간이다 이겁니다. 같아지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본전 심리가 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241선과 가격이 만나는 거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하거나 최소한 횡보가 길어야 됩니다. 횡보가 길어서 241선에 대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 240 여기서 만약에 횡보를 이렇게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는데 여기서 횡보를 이렇게 해서 이게 만났다. 그러면은 지치겠죠. 지치겠죠. 개인 투자자들 지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서 상승을 해서 만났어요. 그럼 뭐다? 그러면은 이게 가격이 올라가서 상승 N파동이 걸리면서 이 241선과 만난 거란 말이에요. 본전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발동을 한다. 매도를 하는 겁니다. 요런데도 이렇게 241선 뭐 다른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검은 선 241선을 설명드린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빠지다가도 241선에서 이렇게 저항이 나오는 이유가 이게 뭐 241선이 뭐 마법의 선이라서 저항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리가 이렇단 말이에요. 뭐다? 본전 심리예요. 본전 심리. 물린 사람의 평균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최근 241선 동안 물린 사람의 평균값이 여기란 말이에요. 241선.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 1년간에 물렸던 사람들이 여기서 물론 거기서 매도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매도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계속 또 물려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전에 샀다가 상승했는데 이렇게 빠진 사람들도 있고 안 물린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평균을 보자고요. 평균. 그런 개개인 몇몇을 보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240일 동안 물려있는 사람의 평균값에 가격이 도달을 하면은 매도세가 발생을 한다. 대체적으로. 그게 물린 게 개인이라면 그렇다. 그래서 241선 이탈은 잘 되는데 돌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의 본전 심리 때문에. 본전 심리 때문에 맞고 여기 매도세가 크니까 이거는 물린 개인이 여기다가 매도를 때리는 걸 수도 있고 기관 외국인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마지막 남은 물량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죠. 여튼 그렇게 매도세가 강해지니까 정확하게 맞고 떨어지는 겁니다.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뚫어내질 못하고 이렇게 여기서 매도세가 나오고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매도세가 나오고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죠? 근데 이 본전 심리를 이기는 어떤 매수세 그게 있다면 이 선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들이 물렸단 말이에요. 이 1년 동안 240일 동안 물려 들어가 있어. 근데 자기 본전 값이 왔어요. 왔는데 여기서 이제 와 본전이다. 그리고 본전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이라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반등을 했으니까 요 정도 반등했으니까 나는 여기서 팔아야지. 요만큼 손실 보고 팔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매도세에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매도세 그리고 이 횡보 구간에서도 무수히 많은 물려있던 사람들이 팔고 그리고 여기서 뭐 만약에 기관 외국인이 뭐 사서 손바뀜 일어나고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매도세 여기에 물려있는 개인의 물량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나면 이걸 뚫고 올라갑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면
자, 이 선을 넘어선다는 거는 가격이 상승을 했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은 누가 만듭니까? 기관과 외국인 집단들이 만들죠. 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호가. 우리는 매수할 때 호가에 걸어놓고 최대한 싸게 살려고 팔 때도 그렇습니다. 비싸게 팔려고. 그죠? 근데 기관과 외국인은 호가에 걸어놓고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가로 때리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가로 사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기관과 외국,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기관과 외국인이 시장가로 긁어서 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가격이 일정 부분 올라가면요. 가격이 일정 부분 올라가면 매수를 멈춥니다. 왜? 기관과 외국인은 이 가격대에서 지금 사고 싶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부터 사 모았다면 그러면은 어느 정도 라인에서 사고 싶다? 한 요 정도 라인에서 사고 싶은 거예요. 요 정도에서. 아니면 조금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요 정도 라인에서 사고 싶단 말이에요. 기관과 외국인.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일정 부분 올라가면은 매수를 멈춰요. 그죠? 그러면은 개인들끼리 사고 팔고 가격이 떨어지겠죠. 자, 근데 여기 이 선이 본전값이라고 그랬어요. 본전값. 그러면은 241선이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다? 만약에 여기서 기관과 외국인이 샀다면 기관과 외국인의 본전값이에요, 이게. 떨어질 때는 개인의 본전값. 올라갈 때는 만약에 이게 외국인과 기관이 샀다면 기관과 외국인의 본전값. 그죠? 근데 가격이 일정 부분 떨어졌어요. 외국인과 기관은 내가 시장가로 긁어서 가격을 띄워 올릴 수 있어. 근데 내가 산 본전값에 왔어. 그럼 뭐다? 다시 치는 거죠. 다시 사는 겁니다. 프로세스가 이래요. 모든 경우가 이렇단 말은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파동의 프로세스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승 국면의 어떤 그 지표의 어떤 호신호, 좋은 신호 그거를 취하려면 적어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할 때 함께 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개인들이 물려 들어가고 있을 확률이 높죠. 근데 어느 순간 가격이 올라가요. 그리고 물린 개인들의 본전값이 도달합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모든 물량을 매도합니다. 그죠? 그러면 가격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또 떨어지다가 다시 가격이 상승을 해요. 그러면 또 매도합니다. 물린 사람들이. 그럼 가격이 또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번에 다시 올라가는데 이걸 뚫어버려. 이 고점을 넘어버려. 그럼 올라가는 건 뭐다? 이제는 물린 사람들의 물량을 뭐다? 새로운 스마트머니가 받았다 이겁니다. 이제 물린 사람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개인들이 이제 여기서 다 매도하고 이제는 여기부터는 이제 남아있는 적은 어떤 그 물량을 이제는 외국인 기관들이 시장가로 긁어가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이나 기관일 가능성이 높다. 이 241선을 뚫어내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자신의 본전값 근처로 오면은 다시 산다. 그래서 가격이 다시 오른다. 그래서 241선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요럴 때 따라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럴 때. 241선에서 이렇게 반등할 때 따라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신호. 자, 그래서 241선에서 돌아 나가는 이럴 때 이런 영선 돌파 이런 신호들이 나오면 따라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런 신호. 요런 신호가 나올 때. 요런 모양이 나올 때. 이런 신호가 같이 나올 때. 그래서 우리가 국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동평균선이나 일목균형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준이 되는 선, 그 기준이 되는 선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판단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반등 돌아 나갈 때 호신호가 뜨면 나는 여기서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네. 근데 또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지도 같이 확인을 하면은 더 좋겠죠. 외국인과 기관이 어저께 샀는지 안 샀는지는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최근 3일간, 뭐 최근 5일간, 최근 20일간, 최근 60일간, 최근 120일간, 240일간 외국인이 어떻게 샀는지, 얼마나 샀는지, 어떻게 팔았는지, 기관은 어땠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HTS 다 나와. 그렇게 매수를 외국인과 기관과 함께 하면 그럼 좀 성공할 수도 있겠다. 물론 이 241선에 이렇게 돌아 나가는 포인트 있죠. 요런 포인트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산다 할지라도 가격을 쳐올리는 주체가 진짜 외국인이나 기관이라 할지라도 뭐 어떤 경제적인 이슈나 뭐 아니면 뭐 사회적인 이슈, 뭐 기업의 악재, 요런 게 터진다면 가격을 올리려는 주체가,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안 해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다. 지금 이 악재가 터졌는데 이 악재 속에서 우리가 돈을 쏟아 넣어도 이 악재가 강하기 때문에,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모조리 받으면서 올리는 힘이 좀 딸릴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사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매도를 해버리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꼬꾸라지는 겁니다. 이탈이 그렇게 일어나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좋았어. 엄청 좋았는데 뭐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은 외교나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반등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윤둥이가 말한 대로 보니까 외국인이 사네. 그래서 나도 매수 이렇게 했는데 이게 빠진다고. 야, 윤둥이 이 새끼 이게 아니라 이게 빠지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정부 정책이 뭐 삼성전자에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은 뭐 D램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뭐 폭락을 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아니면 뭐 환율이 막 엄청나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든가.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거죠. 왜냐면 외국인이 돈을 벌어봤자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은 그러면은 다시 달러로 바꿀 때 적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투자를 안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스톱. 다음 시기에 여기서 사도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이슈, 뭐 경제적 이슈, 사회적 이슈 이런 게 나올 때 빠질 수도 있으니까 항상 뭘 고려해야 된다? 손절. 그래서 매수와 손절은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내가 매수를 한다. 내가 어떤 종목을 산다. 이 사는 순간에 어디가 이탈되면 손절을 할 것인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손절을 할 것인가. 이거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 이미 기준을 이제 정하고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 위라도 언제든지 다시 이탈을 할 수 있다. 언제든지 이게 이렇게 이탈을 할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매수를 함과 동시에 손절. 어떻게 손절할 것인가? 어떻게 매도할 것인가? 주식은 이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도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언제 팔 것인가, 언제 살 것인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 데나 사도 돼, 사실. 아무 데나 사도 돼요. 막말로 여기서 사는 사람도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누군가는 사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팔고. 그 사람들이 뭐 여러분보다 바보라서 삽니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차트도 난 수없이 봤어. 이게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를 제가 수천 개, 수만 개를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여기 딱 그어놓죠. 이렇게. 내가 여기 샀어. 내 이탈되면 기존에 뭡니까? 지지선이었죠. 이탈되고 나서 저항선이죠. 그럼 하락엔 파동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산다면 나는 여기 저 선을 딱 그어놓고 이 선이 아니고 가로선이 안 끄요. 자, 이 선을 딱 그어놓고 나는 여기 샀다. 그러면 나는 이 선이 이탈되면 나는 빠지겠다. 손절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도 합리적으로 매수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손절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든 매수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매도가 중요한 겁니다. 매도가. 어디서 팔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서 팔 것인가가 중요하다. 주식은 그런 거다. 뭐 쓸데없는 얘기를 했지만. 아시겠죠? 자, 다음은 볼린저 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짧게 볼린저 밴드는 포인트만 짚고 넘어갈게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볼린저 밴드 영상을 꼭 참고해 주세요. 제가 다른 영상 안 봐도 돼. 여러분들 진짜 다른 영상 안 봐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 영상은 꼭 보세요. 볼린저 밴드는 제가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볼린저 밴드가. 저는 일목균형표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일목균형표를 가지고도 투자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시간론을 활용하진 않는데 일목균형표의 선 자체를 가지고 굉장히 투자에 활용을 많이 하고 뭐 괜찮은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 일목균형표는 사실 표도 표지만 철학적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고, 근데 이 지표는 볼린저 밴드가 정말 과학적이고 정말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볼린저 밴드를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볼린저 밴드를 꼭 보셔라. 아시겠죠? 꽤 괜찮은 영상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자, 여하튼 볼린저 밴드는 지난 볼린저 밴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주가의 정상 상태와 비정상 상태를 그 표준 편차, 그죠? 이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볼린저 밴드 영상을 통해서 볼린저 밴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상단을 넘어서고 저는 보통 120-1 요거를 많이 씁니다. 아니면 240-1 60-1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1로 놓는 거죠. 원래는 볼린저 밴드가 기본적으로 표준 편차가 2로 돼 있어요. 근데 저는 1로 놓습니다. 1로 놓으면 폭이 좁아져요. 볼린저 밴드 폭이. 볼린저 밴드가 원래 선이 5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플러스 1시그마, 플러스 2시그마, 그 다음에 여기 볼린저 밴드 중단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시그마, 여기가 마이너스 2시그마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5줄이고, 근데 여기 생략돼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볼린저 밴드는 뭐다? 기준선과, 그 다음에 플러스 2시그마, 마이너스 2시그마,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0-2다. 그래서 주가가 요 안에서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속임수다. 그죠? 요 안에서만 노는 게 아니다. 뭐 물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요 안에 거의 포함이 돼 있죠. 하지만 급락이 일어날 경우나 급등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 안에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표준 편차를 저는 120-1을 보통 많이 쓰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상단을 넘어서는, 그리고 요거를 상단 1시그마 선을 타고 가는 밴드워킹을 할 때가 가장 강력한 상승 추세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밴드의 상단, 밴드가 상단이 이렇게 있고 만약에 하단이 이렇게 있다면 이 상단에서 조정 이후에 돌아나가는 요 포인트에서 어떤 영선 돌파나 아니면은 뭐 지표의 방향 전환 요런 게 나올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신호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런 거죠. 지금 녹색선 이게 아마 120-1일 거예요. 보면 이렇게 타고 갑니다. 이렇게죠? 이걸 타고 가요. 이렇게. 강력한 상승 추세에서는 이게 타고 갑니다. 이렇게 이 선을 타고 가게 돼 있어요. 그죠? 강력하지 않을 때는 이걸 잘 넘어서질 못해요. 넘어서질 못한다고. 근데 강력한 상태일 때는 타고 간다. 그러니까 뭐다? 이 볼린저 밴드의 이 가운데 이 중앙에 있는 이거는 뭐다? 정상 상태다. 주가의 정상 상태라 이겁니다. 근데 이 위로 가거나 아니면 이 밑으로 가거나 이거는 뭐다? 비정상이다. 우리는 주식을 할 때 비정상인 놈을 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놈들. 거기에 초입해서 우리는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밴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돌파했어.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반드시 조정이 일어나죠. 어느 타이밍에 조정이 일어납니다. 왜? 여기에 상승분을 수익 실현하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게 반등을 하는데 이 눌림의 자리가 이 비정상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자리, 거기서 나오는 어떤 하단 지표의 신호. 근데 그게 또 전고 돌파하면 더 좋아. 그죠? 전고 돌파하면 더 좋습니다. 매수에 그만큼 강하다는 반증이니까. 근데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이 막 사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사서 내가 이거 이탈할 때 팔겠다 하면 그러면은 얘가 올라가잖아요. 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그럼 내가 여기 샀단 말이에요. 여기 이탈되면 팔겠다. 언제 이탈? 여기 이탈되죠. 그럼 여기서 사서 여기서 이탈되면 몇 퍼센트냐 이거지. 여기가 32,000원인데 여기는 43,000원이잖아요. 그럼 얼마 차이야? 10,000원 차이네. 10,000원 차이면 30,000원에서 10,000원 차이면 30%, 요만큼 30% 먹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상 상태에서는 내가 만약에 가격이 정상 상태다. 이렇게 정상 상태 안에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건드린 게 아니에요. 이게 비정상으로 바뀌는 순간에 그때가 내가 들어갈 위치가 되는 거고 그때의 이 하단 지표가 호신호, 좋은 신호가 나오면 그때 우리가 진입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그런 원리니까. 그래서 밴드워크. 그리고 이렇게 퀴즈가 나오고 다시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익스펜션이 되면서 그래서 돌파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딛고 돌아가는 요 자리가 우리가 매수를 고려하기 가장 좋은 자리인데 요 자리에서 이제 다른 신호들이 당연히 좋게 뜰 거야. 당연히 좋게 뜰 겁니다. 그런 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국면을 판단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초입들, 이런 초입들, 요런 초입들을 우리가 볼린저 밴드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이 국면은 무슨 국면이다? 상승 국면이다. 비정상 국면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른 보조 지표들로 확인을 한번 하고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차이킨 오실레이터의 3편 국면 판단하기. 물론 요 국면 판단하기에는 제가 뭐 짧게 끝내려고 볼린저 밴드나 이동평균선이나 아니면 채널이나 이런 걸로 설명드렸지만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국면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제 영상 앞에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까지 배운 거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차이킨 오실레이터는 간략하게 이런 수식을 가지고 있는 지표인데 이 지표는 일반적으로 이러하게 쓰고 있다. 제가 그 일반적인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일반적인 해석을 살펴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쓸만한 신호가 나오는데 아닌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고 검증을 하고 판단을 해보니까 이게 뭐에 따라 갈리더라? 이게 국면이 상승 국면인지 이 하락 국면인지 아니면 횡보인지 요거에 따라서 이 신호의 그 신뢰 수준의 차이가 크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적인 해석을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이 상승 국면인지 하락 국면인지 횡보 국면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국면 판단하기를 가져본 겁니다. 오늘과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차이킨 오실레이터에 대한 고찰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잘 자요. 안녕.